1966년 8월 18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은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홍위병이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을 향해 열광적인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이념적 광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그 광기의 중심에서 자신의 옆에 선 한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장칭 본명은 리윈허. 한때 상하이의 삼류 배우였던 그녀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모이자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권력 투쟁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홍위병에게 혁명은 무죄다. 조반, 반란에는 이유가 있다. 고 외치며 이 폭력적인 사상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날 이후 중국은 10년간의 암흑기, 문화대혁명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한 독재자와 그의 곁을 지켰던 붉은 여왕 장칭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오쩌둥의 권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카드이자 전체주의 체제의 가장 잔혹한 민낯이었던 문화대혁명의 실체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장칭의 광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중국을 지배하는 공포 정치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한 지도자와 옆에 있는 장칭이 중국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파멸하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덩샤오핑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이 터지기 불과 몇 년 전 마오쩌둥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다뤘던 대약진 운동의 처참한 실패, 즉 수천만 명의 아사 사건은 마오의 권위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죠. 당시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류사오치 국가주석과 덩샤오핑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자들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는 인민들을 살려야 한다며 마오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비판하고 농촌의 부분적인 사유 경제를 도입하려 했죠. 마오쩌둥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념과 권력을 모두 위협하는 수정주의이자 자본주의 복귀 시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물러난 마오는 전공법으로는 이들을 숙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오의 가장 충실하고 가장 극단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부인 장칭이었죠. 장칭은 마오의 정치적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예계에서 활동하며 마오의 지시를 받아 부르주아 사상과 봉건주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문학작품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베이징 부시장 우환이 쓴 희곡 해석학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장칭은 이 희곡이 마오쩌둥을 부패한 황제의 대약진 실패를 비판하다 숙청당한 펑도와이를 충신에서의 빗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비평이 아니었습니다. 마오가 자신의 정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장칭을 내세운 은밀한 권력 투쟁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사상에 완전히 경도된 젊은 세대, 즉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바로 홍위병입니다. 1966년 마오쩌둥은 이들에게 계급 투쟁의 불을 지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마오 주석의 작은 붉은 채콩보석을 손에 들고 공산당 내의 모든 권위에 맞서 싸우는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홍위병이 가는 곳에는 법도, 경찰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 마오의 법이었죠. 강조 마오쩌둥은 홍위병에게 폭력은 혁명적 행위라고 공언하며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누가 맞아 죽어도 구속하지 말라는 마오의 지시 아래 홍위병은 중국 사회를 끝없는 폭력과 숙청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폭력의 대상 류사오치, 덩샤오핑 같은 최고 지도부의 정적은 물론 교수, 예술가, 의사, 심지어는 이발사, 요리사 등 낡은 사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잔혹한 숙청 홍위병들은 이들을 우파, 반혁명분자,
봉건잔재로 몰아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고 고문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거나 살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2천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대약진 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한 인재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의 또 다른 핵심은 사고 타파였습니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을 타파한다는 구호 아래 중국의 수천 년 역사가 자기 손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의 참혹한 파괴 홍위병들은 공자의 무덤을 파헤치고 공묘를 훼손했습니다. 수많은 사찰과 도관, 불상, 고미술품이 봉건적 유물이라는 이유로 부서지거나 불태워졌습니다. 중국 4천년 역사의 기록이 마오쩌둥의 광기로 인해 제로 변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성 파괴에 더 끔찍한 것은 가정 해체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생이 스승을, 친구가 친구를 반혁명 분자로 고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불신을 품고 감시하는 공포 정치가 중국 사회의 기본값이 된 것이죠. 이웃의 사소한 불만을 당해 고발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장칭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녀는 중앙문화혁명 소조의 실세로 군림하며 문예계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경극을 비롯한 모든 예술 분야를 혁명적 내용만 담도록 통제했습니다. 장칭이 허락한 혁명 모범극 8개만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고 중국 인민은 10년 동안 이 8개 경극만 봐야 했습니다. 문화 자체가 독재자의 사상 선전도구로 전락한 것이죠. 장칭은 저우얼라이 총리를 비롯한 실용파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마오의 절대 권력 강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야오원이안, 왕웅원, 장춘차오와 함께 이른바 4인방을 형성하며 마오쩌둥을 대신하여 공산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념을 명분으로 자신의 사리사욕과 권력욕을 채웠던 극좌파의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념적 자폭에 빠져 인류 문명을 스스로 파괴하던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은 전 세계가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이 혁명 구호를 외치며 공장과 학교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숙청되는 후퇴의 길을 걸을 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반공체제 아래 우리나라는 이념이 아닌 생존과 번영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화에 불을 지폈고 수출 드라이브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의 근면함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옆나라 일본 역시 고도 성장의 과실을 누리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시한 극단적인 공산 전체주의는 결국 광기와 파괴만을 낳았습니다. 반면 자유체제는 안보의 위협 속에서도 실용과 번영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마오쩌둥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976년 1월 저우얼라이 총리가 사망하며 중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뒤이어 같은 해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합니다. 마오의 죽음은 곧 장칭과 4인방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오직 마오쩌둥이라는 절대 독재자에게서 나온 것이었죠. 마오의 사망 후 불과 한 달 만인 1976년 10월 실용파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화 고펑, 예제닝 등은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합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중국 대륙을 피로 물들였던 문화대혁명은 종결되었습니다. 장칭은 1980년 반혁명 재판에 섰을 때 나는 마오 주석에게였다. 그가 물라고 하면 물었을 뿐이다. 라고 외치며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마오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1991년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정치적 발언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되었죠.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에 대한 통제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후 문화대혁명을 10년의 동란이자 심각한 재난으로 규정하며 마오쩌둥에 대해 칠할은 공, 사말은 과라는 기묘한 평가를 내립니다. 마오의 공은 인정하되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와 중앙 집권적 권력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영도 핵을 강조하며 마오 시대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죠. 이는 중국 독재의 DNA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광기의 시대는 마침내 한 노인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장칭 등 4인방의 체포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이념투쟁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은 곧바로 안정을 찾지 못했죠. 마오의 생전에 충성파로 지목된 화거펑이 잠시 권력을 승계했지만 그는 과도기적인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오랜 숙청과 유배 생활을 이겨내고 3번의 굴곡진 부침 끝에 복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홍위병에게 공격당하고 자신의 아들은 홍위병의 폭행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극좌 이념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은 인물이었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죽은 후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당내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서히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했습니다. 1978년 말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현대 중국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등극했고 이념 투쟁 중심의 마오쩌둥 노선이 아닌 경제 건설 중심의 새로운 노선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개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철학은 마오쩌둥의 순수한 이념 투쟁과는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마오가 붉은 것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쳤다면 덩샤오핑은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발언은 바로 흑묘백묘론이죠. 쥐를 잘 잡는 고양이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순결주의에 대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방식이든 사회주의 방식이든 인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용인하겠다는 실용주의의 극치였습니다. 이 흑묘백묘론은 중국에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죠. 덩샤오핑은 대외적으로 문을 열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습니다. 1980년부터 광둥성 선전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마오쩌둥 시대의 광기로 인해 피폐해지고 굶주렸던 중국 인민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면서 농촌의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를 지지하며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실용주의는 경제 영역에 국한되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마오쩌둥의 독재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중국 공산당이 유지하고 있는 중국식 모델의 본질입니다. 덩샤오핑은 공산당 지도 체제를 개편하여 마오 시대의 개인 우상화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근본적인 틀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공산당의 지도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4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사상이었죠. 즉, 경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더라도 정치는 공산당의 절대적 통제하에 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이중구조는 덩샤오핑 시대의 가장 큰 업적이자 동시에 가장 큰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이 10년 넘게 진행되면서 중국 사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경험한 인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반의 불만을 증폭시켰죠. 1989년 4월 개혁 성향의 지도자였던 후야오방이 사망하자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부패 척결과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중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천안문 사태입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포기하고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시위를 반혁명 폭란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한 무력 진압을 결정합니다. 1989년 6월 4일 새벽 인민의 반군 탱크가 천안문 광장으로 진입했고 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인민들이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지도부의 결정 아래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제는 풀어주지만 정치 권력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중국식 독재의 붉은 선을 그은 것이죠. 천안문 사태는 중국의 정치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 이후 중국 공산당이 경제적 번영과 철저한 정치 통제라는 이중 잣대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개혁 개방을 남순 강화를 통해 다시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의 유후는 개혁 개방을 흔드는 자는 누구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이념 독재는 덩샤오핑의 경제적 독재 개발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공산당 관료의 부패, 심각한 빈부 격차,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절대적 부재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덩샤오핑의 천안문 진압은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잔혹한 유산입니다. 이 두 사건은 중국 인민들에게 체제에 저항하면 처참하게 파괴된다는 공포와 트라우마를 심어주었고, 이는 오늘날 시진핑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광기와 덩샤오핑 시대의 냉혹한 실용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미중 갈등의 본질과 중국 공산당의 미래 예측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덩샤오핑 이후 시진핑의 등장과 마오이즘의 부활이 현대 중국과 전 세계에 어떤 지정학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